시간은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2006년 9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막 가을로 접어드는 선선한 밤공기가 뺨을 스치던 대구의 한 동네였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 하루의 마지막 관문인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학생들이 저마다 가방을 메고 교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나누는 시시콜콜한 대화,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노래, 어서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이어지는 주택가 골목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한 모습이었죠. 그 누구도 잠시 후에 벌어질 끔찍한 비극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평범한 풍경 속으로 어울리지 않는 소음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바로 작고 낡은 티코 한 대였습니다. 다른 차들처럼 속도를 내어 어디론가 향하는 것이 아니었죠. 마치 먹이를 찾는 맹수처럼 아주 천천히 골목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시선은 정면이 아닌 길가를 걷는 학생들을 향해 있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이라는 안식처를 향하는 아이들의 발걸음과 그 아이들을 목적지로 삼은 운전자의 시선이 그날 밤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사냥감을 찾고 있었죠. 티코 운전석에 앉은 그 남자는 그날 밤 처음으로 범죄를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우리 사회가 한번 실패했던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4년 전인 2002년, 그는 여성을 상대로 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거든요. 죗값을 치르고 2004년 11월에 교도소문을 나섰으니 사회로 돌아온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교화와 반성을 기대하며 사회가 다시 품어준 그 시간 동안 그는 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그는 풀려난 순간부터 다시 터질 날만을 기다리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을지도 몰라요. 밤 10시 5분, 남자는 모 여자 고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학생을 발견하고는 서서히 차를 붙였죠. 창문을 내리고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땡땡여고가 어디죠? 자신이 목표로 삼은 학교의 위치를 묻는 너무나도 어설픈 질문이었어요. 여학생은 무심하게 학교 쪽을 손으로 가리키고는 경계심 없이 제 갈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냥은 그렇게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10분이 흘렀어요. 밤 10시 15분.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같은 동네의 카센터 앞길에서 또 다른 여학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실패를 교훈 삼아 훨씬 더 교묘하고 구체적인 거짓말을 준비했죠. 땡땡여고 학생 맞죠? 윤리 선생님 땡땡땡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학생 한 명이 좀 도와줘야 돼요. 같이 가줄 수 있어요? 학교와 선생님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그럴듯하게 꾸며낸 이야기. 하지만 여학생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짧은 거절의 말과 함께 여학생은 그대로 그를 지나쳐 어둠 속으로 걸어갔어요. 다시 10분 뒤 밤 10시 25분입니다. 상회 앞을 지나던 세 번째 여학생에게 남자는 다시 한번 차를 세웠습니다. 똑같은 레퍼토리였죠. 땡땡여고 학생이죠. 윤리 선생님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연락처를 몰라서 그래요. 같이 좀 타고 가줄 수 있어요? 이번에는 연락처를 모른다는 변명까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학생은 영리했어요. 그의 말에 속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의 거짓말을 간파하는 듯한 대답을 내놨죠. 학교에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학교로 한번 가보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남자는 멀어져가는 학생의 뒷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세 번의 시도, 세 번의 실패. 짧은 시간 동안 그의 범행 계획은 연달아 거절당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했을 거예요. 자신의 계획이 허술하다는 것을 깨닫거나 혹은 계속된 실패에 지쳐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거듭할수록 그의 목적의식은 더 선명하고 단단해졌을 뿐이죠. 반드시 오늘 밤 누군가를 이 차에 태우고야 말겠다는 뒤틀린 집념. 그리고 그 집념은 네 번째 소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40분.
장소는 시장 입구 골목길이었어요. 그곳을 지나가던 17살의 평범한 여고생. 그날 밤 남자의 집요한 레이더망에 걸린 마지막 목표물이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한번 차를 세우고 이제는 입에 익숙해진 거짓말을 꺼내놨습니다. 땡땡여고 학생이죠. 윤리 선생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도와줘야 하니 같이 갑시다. 앞선 3명의 학생이 외면했던 바로 그 거짓말. 하지만 선생님이 위급하다는 말에 소녀의 순수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른이, 그것도 선생님의 사고 소식을 전하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어린 학생은 의심할 겨를도 거절할 이유도 찾지 못했던 거죠. 소녀는 망설임 없이 티코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올랐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문이 닫히는 순간 소녀의 평범했던 일상도 함께 닫혀버렸어요. 차량은 병원이 아닌 정반대의 어둡고 외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소녀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낯선 길, 운전자의 무거운 침묵, 그리고 차가운 공기. 차는 마침내 차량 통행이 뜸한 비상활주로에 멈춰섰습니다. 선생님을 도와주러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차량이 멈춰서자마자 남자의 왼손이 소녀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은 목덜미를 거칠게 잡아 눌렀습니다. 귓가에는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목소리가 파고들었죠. 소리 지르지 마라. 반항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피해자를 억압하며 강간을 시도하려던 바로 그 순간 남자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똑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다가 검거되었던 기억, 그리고 시계가 자정을 향하고 있다는 불안감, 소녀의 귀가가 늦어지면 곧 가족들이 신고할 거라는 계산이었죠. 남자는 피해자의 입을 막았던 손을 풀고 대신 전화기를 쥐어주며 집으로 전화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도서실에 들렀다 늦는다 라고 말하라는 강요. 이것은 범행을 위한 시간을 벌고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시동이 걸린 티코는 비상활주로보다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향했어요. 인적이 완전히 끊긴 어느 암자 근처의 컴컴한 주차 공간이었죠. 거기서 남자는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희망을 가장한 절망을 속삭입니다. 옷을 전부 벗어라. 강간만 하고 살려주겠다. 살고 싶다는 마지막 희망.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소녀는 저항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깨닫기까지 피해자는 평생을 다 줘도 씻지 못할 고통과 수모를 겪어야 했어요. 자신의 욕망을 모두 채운 남자. 그의 머릿속은 이제 단 하나의 생각만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보내면 모든 것은 끝이다. 자신의 얼굴을, 목소리를, 그리고 이 낡은 티코 승용차를 기억하는 유일한 증인. 교도소에서 나온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자신은 이번에 붙잡히면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세상과 격리될 거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결심했죠.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이 소녀의 존재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기로. 남자는 피해자에게 양손을 뒤로 한 채 조수석에 엎드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강간만 하고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믿었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살려주는 거죠? 그 애원 섞인 질문에 남자는 지극히 다정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 가만히 있어. 그 말을 끝으로 남자는 소녀의 등 위로 올라탔습니다. 양 무릎으로는 뒤로 모은 피해자의 두 손을 단단히 눌러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자신의 온 체중을 실어 왼손으로 소녀의 머리를 세게 누르기 시작했죠.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소녀가 마지막까지 버텼을 3분 혹은 4분, 그 짧고도 영원 같았을 시간이 흐른 뒤 소녀의 몸은 쭉 늘어졌습니다. 17살 소녀의 애원과 비명은 그렇게 차가운 가을밤의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어요. 살인자가 된 남자는 이제 시신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날짜가 바뀐 9월 5일 새벽 12시 40분. 피해자의 사체를 조수석에 태운 채 그는 다시 차를 몰아서
근처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는 소녀를 어깨에 메고 20m쯤 걸어 들어간 뒤 어둠 속의 시신을 그대로 던져버렸죠.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잠이 들었습니다. 하룻밤이 지났어요. 9월 5일 아침 9시. 공포나 죄책감에 시달리기는커녕 남자는 전날 밤 시신을 버렸던 그 야산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밤사이에 누군가 시신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범죄를 더 완벽하게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주변에 있던 구덩이 속으로 시신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이라면 차마 상상할 수 없는 마지막 행동을 시작했죠. 품에서 칼을 꺼내 이미 숨이 멎은 피해자의 사체를 향해서 끔찍한 오욕을 가한 것입니다.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마저 갈갈이 찢어버린 그 행위가 끝난 뒤에야 그는 주변의 흙을 파헤쳐 시신 위를 덮었습니다. 완벽한 은폐, 완전한 인간성의 말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죠. 완전한 인간성의 말살 뒤에 남은 것은 결국 법의 심판이었습니다. 체포된 남자는 법정에 섰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범행을 술 탓으로 돌렸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중범죄자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패 뒤에 숨으려고 했습니다.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얄팍한 계산이었죠. 하지만 검사의 시각은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닌 명백한 동종 전과자가 벌인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 결국 검사는 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제 1심 법원은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과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 사이에서 말이죠. 재판부는 판결문에 명시했어요.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하며 살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나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극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고요.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이라는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성실하게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아직 교화와 개선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결론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1심 판결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불복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죠. 그리고 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성을 무색하게 만드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을 준비하라는 말을 하며 마치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잔혹한 살인과 사체 유기, 심지어 유족을 기만하기까지 한 범인, 사형의 무게가 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기도했던 점 등을 볼 때 그에게 남은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항소는 모두 기각, 형량은 그대로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하나, 대법원으로의 상고뿐이었어요. 피고인은 다시 한번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마지막 기회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곳이 아니죠. 원심의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었는지만 판단할 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간결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 2008년 1월 마침내 마지막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상고 기각, 피고인에게 선고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남자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됐어요. 이 판결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떠올릴지 모릅니다. 왜 사형이 아니었을까? 우리 사법 시스템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을 문명국가가 상정할 수 있는 가장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봅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가 뒤늦게나마 보인 참회와 죄책감 속에서 아직은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봤던 거죠.
하지만 법의 이념이 말하는 그 교화의 여지라는 단어가 한순간에 딸을 잃은 부모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들렸을까요? 용서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유족에게 가해자의 생명은 어떤 가치를 가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마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분명한 건 이거예요. 범인은 살아남았어요. 이름도 나이도 과거도 잊힌 채 무기수라는 이름으로 교도소의 벽 안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17살의 소녀의 시간은 2006년 9월 4일 그 차가운 밤에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웃고 꿈꾸고 사랑했을 평범한 날들, 20살의 설렘과 30살의 안정을 누렸을지도 모르는 아직 쓰이지 않은 수많은 페이지들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사법 시스템이 그 무게를 어떻게 저울질하는지에 대한 무거운 기록이었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13년 5월 25일 늦봄의 끝자락이었죠. 도시 전체에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어 있었고 낮의 따뜻함은 이미 자취를 감췄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조용히 켜졌고 골목마다 어둠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고요. 그날 밤 대구의 한 골목에서 22살의 여대생이 혼자 있었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가방은 한쪽 어깨에 슬쩍 걸치고 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무척 평범했어요. 클럽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길. 조금 취했지만 귀가하기엔 물이 없는 상태였죠. 혼자 있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위협이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아이였어요. 대구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가족들과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화장은 서툴렀고 옷차림도 소박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뜻함이 묻어있는 사람이었죠. 주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성격. 작은 일에도 고마워할 줄 알았고 자기 몫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땐 그 누구보다 어른스러워졌다고 해요. 엄마에게는 의지가 됐고 사춘기 동생에게는 친구 같았고 언니에게도 배려를 잊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말했죠. 마지막으로 꿈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 말 한 줄이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알려줍니다. 그날 밤 그녀는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뿐이죠. 하지만 그 평범한 귀갓길 뒤엔 어둠처럼 스며드는 시선 하나가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클럽에서 나오는 사람들 틈에서 남씨는 살짝 비틀거리며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전히 음악은 크게 울렸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그녀의 귀갓길은 그 순간부터 조용히 어긋나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남자, 조명훈, 당시 25살의 지하철역 공익근무 요원이었고 성범죄 전력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는 조용히 주변을 훑고 있었어요. 누가 혼자인지, 누가 술에 취했는지, 그리고 그녀를 따라붙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온 그는 남씨가 타는 택시를 놓치지 않았죠. 신호에 잠시 멈춘 택시.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친구예요. 택시기사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조명우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남씨는 이미 술 기운에 정신이 흐릿했고 이 상황을 분간할 힘이 없었어요. 택시 안은 어색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 그녀는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고 몸은 천천히 무거워지고 있었죠. 원래 목적지는 수성구, 하지만 택시는 북구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사는 원룸 근처였죠. 조명은은 그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연인인 척 그저 곁에 앉아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택시기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처럼 그들을 내려줬어요. 그날 밤 진짜 공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구 북구 주택가와 공터 사이의 좁은 골목. 새벽 1시를 넘긴 시간이었고
주변은 적막했고 가로등 불빛도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차량 통행도 사람 그림자도 없이 공기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 씨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였죠. 조명은의 옆에 서서 무심히 앞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그 발걸음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몸의 중심은 자꾸 안쪽으로 쏠렸습니다. 술 기운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녀가 지금 누구와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조명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옆을 지키며 작은 미소도 짓지 않은 채 자신의 원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본다면 평범한 연인처럼 보였을 겁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고 위협적인 기색은 드러나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은 조명훈의 원룸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조명훈의 손에 이끌려 그 안으로 들어갔죠. 문이 닫히고 안에서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와 세상 사이의 모든 연결은 끊겼어요. 방 안은 작고 답답했고 어딘가 눅눅했죠.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바닥엔 정리되지 않은 옷까지, 쌓여있는 컵라면 용기, 그리고 아무렇게나 던져진 이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낯선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방 안 풍경이 익숙하지 않았고 문은 닫힌 데다 잠겨 있었고 무엇보다 그 남자는 계속 말이 없었습니다. 그 무언의 정적이 소리보다 더 무서웠죠. 남 씨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가방을 챙기려고 했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의 몸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손이 뻗쳐왔어요. 조용하고 갑작스럽고 의도적인 손길이었습니다. 조명우는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어요. 그녀는 깜짝 놀라며 몸을 뺐고 작게 외쳤죠. 싫어요. 그 말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조명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드러난 표정은 전혀 낯설거나 망설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눌렀고 입을 틀어막았고 몸을 눕혔어요. 그리고 억지스러운 손길이 시작됐습니다. 남 씨는 힘껏 버텼어요. 팔로 밀어내고 발로 뻗고 소리를 내보려고 했지만 입은 막혔고 숨은 가빠지기 시작했죠. 그녀는 살기 위해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그녀의 손끝에는 점점 힘이 빠졌고 저항은 갈수록 약해졌어요.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어요. 숨소리도 발소리도 어떤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남 씨는 그 자리에 누운 채 움직이지 않았죠. 조명우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표정도 감정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순간부터 그의 행동은 놀라울 만큼 침착해졌다는 겁니다. 그는 움직였어요. 정리하기 시작했죠.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집어들고 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이지 않는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이제부터는 처리의 시간이라고 생각한 듯 했죠. 그는 물티슈를 꺼내들고 바닥에 묻은 피와 체에 손에 남은 흔적들을 닦기 시작했어요. 놀라웠던 건 그 손놀림이 너무 익숙해 보였다는 겁니다. 수건으로 바닥을 문지르고 침대 커버를 걷어내고 혹시라도 흔적이 남을까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큰 여행용 가방을 꺼냈어요. 가방 안에는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몇 겹 겹쳐 넣었고 그녀의 몸을 천천히 하지만 주저없이 그 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어요. 비닐로 감싸고 두꺼운 테이프로 여러 겹을 감았습니다. 공기도 틈도 남기지 않으려고 했죠. 그 과정은 잔혹했지만 조용했고 주저함 없이 이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충동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단계 하나하나가 정확했어요. 조명우는 그 가방을 침대 옆에 세워두고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지갑을 챙겨 후드를 뒤집어 쓴 채 집 밖으로 나섰죠. 그가 향한 곳은 가까운 마트였습니다. 손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너무나도 평범했어요. 그리고 그는 고무장갑, 락스, 대형 쓰레기 봉투, 테이프 탈취제, 물티슈까지 하나하나 골라 담았어요. 계산대 앞에서도 주변을 둘러보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죠.
그저 장을 보러 나온 20대 남자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고 그는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방 안을 한 번 더 닦고 침대 시트를 걷어내고 바닥을 다시 문지르고 그녀의 소지품을 가방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현관 주변, 욕실, 문 손잡이까지도 닦고 또 닦았어요. 그 방 안엔 어떤 흔적도 단서도 남아선 안 됐죠. 그는 수시간 동안 묵묵히 움직였고 마지막까지 한 번도 감정의 흔들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로부터 몇 시간 뒤 경북 경주시 한적한 저수지 주변에 낚시꾼 한 명이 도착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축축했고 물 위로는 옅은 안개가 퍼져 있었어요.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낚시를 하러 나온 참이었습니다. 간단한 컵라면과 낚싯대를 챙긴 아주 평범한 새벽이었죠. 그런데 그날 그 물가에서 그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수면 위로 검고 불룩한 무언가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처음엔 버려진 쓰레기 봉투인 줄 알았습니다. 캠핑객이 버린 음식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물체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 묘하게 균형을 잡은 채 그 자리에 계속 떠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그는 조심스럽게 물가 쪽으로 다가갔고 조금 더 가까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것을 본 순간 몸이 굳었어요. 봉투 틈 사이로 사람의 손, 팔, 그리고 흐릿한 얼굴이 젖은 비닐을 통해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고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현장은 새벽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았고 주변은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했어요. 경찰은 신고 위치를 중심으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비닐을 끌어올렸을 때 그 안에는 한 여성의 시신이 있었죠. 은폐의 흔적은 누가 봐도 명확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여성을 일부러 숨기려고 했다는 것.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시신은 부패가 일부 진행 중이었지만 얼굴 윤곽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했고 팔과 다리에는 폭행과 제압의 흔적이 명확하게 남아있었어요. 경찰은 이 사건이 누군가 계획적으로 준비한 범죄라는 걸 파악했어요. 시신은 곧 국가수로 이송됐고 신원 확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실종신고 목록과 대조했고 곧이어 대구에서 사라진 22살의 여대생의 실종 기록과 지문, 체형, 나이대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녀는 5월 25일 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곧 들어갈게요 라는 마지막 연락을 남기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죠. 그리고 그로부터 하루 만에 그녀는 경북의 저수지 한가운데서 비닐에 쌓인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신원이 확인되자 수사팀은 곧바로 움직였어요. 수사본부는 대구로 옮겨졌고 그녀가 사라졌던 5월 25일 밤부터 모든 동선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죠. 첫 단서는 그녀가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곧 들어갈게요. 시각은 5월 25일 오후 11시 17분. 경찰은 이 시간을 기준으로 삼남동 클럽 주변의 CCTV를 모조리 확보했고 출입 기록과 주변 상가의 목격자 진술도 수집했어요. 그녀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자정 무렵 혼자 클럽을 나섰습니다. CCTV에는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택시를 기다리는 그녀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잠시 후 택시 한 대가 도착했고 그녀는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여기까지는 혼자였죠. 하지만 택시기사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남자친구예요 라고 말했어요. 여자분이 취해 있길래 남자친구인 줄 알았죠. 경찰은 즉시 택시의 경로와 시간, 정차 위치까지 추적했고 그 결과 목적지는 그녀의 집이 아닌 대구 북구의 외진 골목으로 향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택시에서 내린 뒤 그녀의 행적이 뚝 끊겨 있었던 거죠. 그 구역은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하지만 인근 블랙박스 영상 중 하나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됩니다. 조명이 어두운 새벽거리 흐릿한 영상 속 한 남성이 여성을 이끄는 듯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 조명훈.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수사팀의 내부 보고서에 등장합니다. 공익근무 중이었고 성범죄 전력이 있었고 클럽 근처에서 그날 목격됐다는 진술까지 추가로 확보됐어요. 그걸 토대로 경찰은 그의 거주지를 확인했고 그가 사는 원룸 인근이 택시의 마지막 목적지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파악합니다. 수사팀 내부에선 이미 유력한 용의자로 확정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그의 방 안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명훈의 원룸을 압수수색했고 그 방 안에서는 사건 당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옷, 청소용품, 구입 영수증, 그리고 피해자의 DNA가 묻은 소지품까지 발견됩니다. 그렇게 조명훈은 체포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아닙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하나씩 제시되는 증거들 앞에서 그의 표정은 점점 무너졌고 눈동자는 흔들렸고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죠.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신문실 안은 한동안 정적에 잠겼다고 합니다. 누구도 그 말을 받아치지 못했어요. 그저 너무 늦은 변명이라는 것만이 분명했죠. 몇 달 뒤 조명훈은 법정에 섰습니다.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그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그는 표정도 감정도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기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걸 포기한 사람 같았다. 책임을 피하려는 듯 스스로 무너지지도 않는 모습이 더 섬뜩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기록과 언론을 통해 그 안의 분위기는 전해졌어요. 검찰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이 아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폭행했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비닐로 시신을 감싸 외딴 저수지에 유기했다. 살해 이후 마트에서 청소도구를 구입했고 시신을 정리했고 흔적을 지운 뒤 평온하게 일상으로 돌아간 건 치밀한 범죄다. 그렇게 검찰은 조명훈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 자리에서조차 조명훈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 말만 반복했죠.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고됐습니다. 무기징역. 그 순간 조명훈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후회도 감정도 어떤 떨림도 없었죠. 그저 모든 걸 체념한 듯한 얼굴.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 아이가 집에 돌아오던 그 시간만 되면 저는 아직도 문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화벨이 울릴까, 문이 열릴까. 그 아이는 그날도 그냥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 말에 법정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어요. 조명훈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은 그에게 영원히 격리되어야 할 존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그가 저지른 이 끔찍한 범죄는 단지 한 개인의 일탈로만 끝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걸까? 조명훈은 초범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10대 시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복역 후에도 사회로 복귀해 지하철 공익근무 요원으로 배치돼 있었죠. 전과자에 대한 관리, 그리고 성범죄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그 어떤 것도 그날 밤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범행은 단순한 분노나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따라갔고 틈을 노려 개입했고 거짓말을 했고 살인을 저질렀고 시신을 정리했고 평온하게 마트에서 청소도구를 샀어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섞였죠. 그를 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조용했고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다. 이 사건 이후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는 뒤따르고 있고 범죄는 그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죠. 이 부분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집에 가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우리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가 나오고 있죠. 하루에 몇 개씩 사건이 올라오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 언제쯤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